컨테이너 회사에 있으신 분들, 연봉도 높고 뛰어나신 분들이 엄청 많이 네. 계시죠. 그분들이 발주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25년 상반기 가면은 글로벌 회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다, 운임이 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발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종을 보면은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만드는 배들이 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를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 어떤 배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보면은 그냥 뭐 벌크선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나 다 때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운반하는 거, 이제 석탄 같은 것들 가지고,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 우리 이제 가끔 뉴스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들어서 하는 그 큰 배 만드는 것도 있고요. 요즘엔 이제 LNG를 운반하는 선도 있고, LNG로 추진하는 선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뭐 잠수함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잠수함 네. 뭐. 그 선종별로 간단하게만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선종별로 일단 특징만 짚고 넘어가자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벌크선은 어떤 선종이냐면 원자재, 그러니까 뭐 석탄, 철광석, 곡물 이런 걸 싣고 다니는 애들이 벌크선이고, 탱커는 뭐냐면 원유나 뭐 석유화학 제품, 뭐 디젤 같은 거. 약간 액체네요. 네, 액체를 싣고 다니는 애들이고, 컨테이너는 그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네. 네. 그걸 싣고 다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좀 뭐 가공품이나 완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소비재라든지 뭐 음식료, 뭐 의류, 뭐 이런 거나 IT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게 컨테이너에 실린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LNG나 LPG선은 말 그대로 LNG, 물론 액화된 LNG와 LPG를 싣고 다니는 가스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소가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크선은 건조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원자재를 그냥 때려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중국 조선소들이 또 저가 수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를 그렇게 많이 이동해야 되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필요할 네,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수요도 세계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만들려고 네. 하죠. 그러면. 그쪽으로 발주를 많이 주죠. 또 네. 이해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탱커부터 좀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 29페이지에 이제 이 차트,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차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탱커 선대 대비 수주 잔고 비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선대가 현재 나와 있는 선박들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네. 수주 잔고는 아직 이제 건조 중이거나 건조 전, 그러니까 계약된, 지금 조선소의 문이 뭐 계약되거나 이제 건조 중인 단계인 애들이 수주 잔고에 뭐 쌓여 있다 그렇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면 한 4%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네. 한 최근 10년 평균 이 비율을 계산해 보면 12%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이 4%니까 뭐냐면 최소 2년치 이상 수주 잔고가 비어 있다는 거죠, 탱커가. 그러네요. 그래서 분명한 수요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탱커는. 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네. 공급 측면은 그렇고, 뭐 수요 측면은 뭐 높은 성장이 있냐? 사실 뭐 원유나 뭐 석유화학 제품은 최근에 수요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원유 쪽은 아직, 왜냐면 글로벌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뭐 최근에 원유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유단은 그렇게 수요가 많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러시아산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유럽이 금수 조치를 최근에 때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못 가져오니까 다른 중동이나 이쪽 멀리서 가져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을 통해서, 탱커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운항, 톤마일이라고 하는 운항 거리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네. 네. 그죠? 처음에는 여기서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멀리서 이렇게 가려면은 싣고 가야 되는 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용선료나 운임료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수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센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공급 측면이 절대적인 부족 상황이다. 그래서 분명한 수요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제 아래 두 개 차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탱커 선속을 낮춰왔었잖아요.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산화탄소 안 내려고 네, 속도 줄여 이러다가 그랬는데 다시 올라가네요. 수요가 이제 올라오니까 선속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중고선 거래 가격도 좀 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탱커를 발주해야 되는 입장이 훨씬 더 쫄리는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뭐 탱커 시장은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탱커선에 대한 글로벌 이제 본격적인 발주 시점은 언제냐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는 본격적인 이 탱커 발주 시점은 24년 내년 상반기쯤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이제 근거로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분명한 수요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제 선속을 낮춰가면서 더 이상 교체 발주를 지연을 못 시키게 만들 한층 강화될 IMO 환경 규제. 아하.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선제 조건인데 글로벌 긴축 국면이 종료가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에 가시화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글로벌 회복세 조짐이 어느 정도 보여주면은 이 내년 상반기쯤에는 미뤄왔던 이 탱커 발주가 글로벌적으로 터져줄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또 국내 조선소는 좀 그 시점을 살짝 좀 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탱커선도 건조 기술력이 그렇게 엄청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중국 네. 조선소가 저가 수주를 이제 많이 하는 구조다 보니 네. 중국 조선소 탱커 도크 슬롯이 어느 정도 채워진 후에 이제 국내 조선소가 그때 대형 탱커 VLCC 같은 탱커를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이제 컨테이너 선종이죠. 컨테이너 선종 같은 경우 34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글로벌 병목 현상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첫 번째 차트 올라갔었죠.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네. 이것 때문에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때 물가가 엄청 났었죠. 대규모 발주를 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운임이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른쪽 보시다시피 컨테이너 발주도 엄청나게 급감을 했죠. 사실 시장에서는 올해 아주 극초반 뭐 1분기만 해도 네. 뭐 2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운임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가 보이면서 좀 더딘 글로벌 이제 컨테이너 발주가 살짝씩 올라와 줄 거다라는 기대가 조금 깔려 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계속 지연이 되면서 좀 조선주 주가가 많이 최근 전에 올라오기 전에 많이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인콰이어리, 그러니까 주문이죠.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발주도 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양밍 대만 이제 컨테이너 선사가 HD 현대중공업에 15,500 TEU급 대형 컨테이너 5척을 발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에버그린이라는 컨테이너 선사가 16,000 TEU급 대형 컨테이너 24척을 발주 계획에 있다라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24척이요. 근데 에버그린 같은 경우는 좀 역사적으로 삼성중공업하고 좀 친분이 많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거의 뭐 반절 이상은 삼성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24척을 다 소화시키긴 좀 진짜 어려워 많네. 보이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잔여 물량을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이 가져갈지 아니면 중국 선사가 가져갈지는 그때 좀 까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네. 분위기가 돌았군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쪽으로도 발주가 안 나와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최근 뭐 언론이나 뭐 시장에서는 요즘 너무 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컨테이너 선사들이 발주를 안 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던데 사실 전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컨테이너 선사들은 21년도와 작년까지 해서 말도 안 되게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라서 돈이 많죠. 뭐 성과가 좀 올랐다 해서 뭐 가격이 너무 높아서 발주를 안 낸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사실
요즘 너무 최근 컨테이너 운임에 매몰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운임이 낮아졌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운임이 너무 낮아서 발주를 안 주는 거 아니냐. 어허. 그거 지금 발주 주는 컨테이너 선사들은 대형 컨테이너 선 기준으로 지금 발주를 내면은 2년 뒤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2년 뒤에 그거를 운항시키면서 운임을 이제 수익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 주는 애들은 지금 운임을 바라보고 내는 게 아니라 25년도 상반기 운임을 바라보고 내는 겁니다. 바라보는 그 시야가 다릅니다. 2025년을 보고 발주를 한다는 게 발주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더 멀리 보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컨테이너 이제 회사에 있으신 분들, 매크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라든지 전략가들이 되게 뛰어나신 연봉이 높아요. 연봉도 높고 뛰어나신 분들이 엄청 많이 네. 계시죠. 네네. 그분들이 이제 발주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25년 상반기 가면은 글로벌 회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다, 운임이 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발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6페이지 봐주시면은 이 왼쪽 아래 파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동맹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 중에 가장 큰 게 2M이라고 하는 네. 이 머스크와 MSC가 동맹을 맺은 2M이 있거든요. 얘네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네. 얘네가 2025년 1월 1일부로 동맹을 해체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아, 봤기 때문에 기존보다 컨테이너 이 해운 시장의 집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가면. 그러네요. 그러면 이 점유율 확보를 위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이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 발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겠죠. 그게 LNG보다는 이제 메탄올 추진선 위주로다가 나올 거고. 그래서 너무 이제 시장에서 컨테이너 발주 안 터질 거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사실 이런 뭐 메탄올 선택이라든지 이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 발주라든지 2025년을 바라보는 이 컨테이너 선사들의 발주가 어느 정도 나온 점을 좀 고려한다면 그런 너무 우려보다는 좀 더 발주가 해반기에는 많이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 주가들이 쳤던 게 저는 이 이유가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가 오른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뭐 발주가 터졌고 뭐 인콰이어리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왜냐하면 높은 성과 유지도 물론 작용을 한 거겠지만 네. 뭐 수주나 실적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그 전부터 그려져 왔던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의 주 같은 거는 저는 컨테이너가 실질적으로 발주가 터진 게 아무래도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8페이지 가주시면은 국내 조선 3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네. LNG 운반선이죠. 아. 사실 이 39페이지 이 첫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은 네. 글로벌 LNG 이 수요 공급 밸런스는 뭐 거의 203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네. 생산 단가도 안 맞을 뿐더러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뭐 보다 적게 매출되는 이 LNG 같은 친환경 연료를 도중에 이제 전환 과정에서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 밸런스는 점진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으로 LNG 생산 프로젝트들은 이에 맞춰서 좀 늘어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제가 그 단계별로 LNG 생산 프로젝트들을 뽑아 놓은 거고요. 야, 이거 엄청 고생 많이 했겠네요. 뭐 제가 데이터를 뽑은 건 아니고 사실 거구나. 클락슨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른쪽 열을 보시면 이 프로젝트들마다 그 LNG 운반선 필요 척수가 다 나와 있고요. 네. 뭐 건설 중인 단계 현재, 아니면 피드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아니면 뭐 프로포즈 제한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총 나눌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조선소들이 연평균 몇 척이나 그렇죠. 앞으로 수주가 가능할까를 계산을 해본 결과 이제 44페이지 표에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네.
물론 단계별로 가중치는 달리 둬야겠죠. 뭐 피드나 제한 단계라고 해서 100% 다 뭐 끝까지 완성될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중치를 뭐 건설 중인 단계는 100%, 기초 설계 단계는 70%, 그리고 제한 단계는 40% 정도만 완료된다고 이제 가중치를 뒀고 네. 이거를 이거를 아까 그 마지막 열에서 보셨던 필요 척수 합산에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더했습니다. 더했고 그 중에 174K CBM 미만급은 다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소가 수주가 현재로선 불가능한 러시아 프로젝트들도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게 총 636척이 나왔고요. 현재 수주장고 이미 발주가 계약이 된 수주장고에 걸려있는 LNG 캐리어 척수도 있잖아요. 네. 걔네가 311척, 4월 말 기준으로 311척이었기 때문에 얘네도 빼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저 나름대로 이것도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조선사들이 연평균 한 10척 정도 가져간다라고 해서 10척을 차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내 조선소들이 3사가 앞으로 연평균 최소 뭐 55척 내외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나름 합리적이네요. 네, 시장에서 근데 우려가 좀 깔려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45페이지에 이 첫 번째 차트죠. 작년에 역대급 LNG 캐리어 발주가 터졌습니다. 네. 이 중에서 물론 한국도 총 119척을 말도 안 되는 규모로 가져갔고요. 근데 중국 쪽을 보시면은 얘네가 21년까지만 해도 총 4척밖에 수주를 못했었는데 작년에 55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55척이 얘네도 결국 2, 3년 뒤에는 인도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LNG 인도 트랙 레코드로 쌓여버리면 이제 글로벌 LNG 선주들이 좀 더 얘네도 이제 기술력이 됐네? 라면서 뭐 저가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내 조선소들이 좀 수주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깔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46페이지 왼쪽 이 아래 차트인데 그 작년에 받은 중국 조선소가 받은 55척 중에 네. 40척을 까보니까 중국 선사가 발주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 조선소에 낼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뭐 중국이 아닌 선사들도 있었고 뭐 선주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는 그 계약건도 있었는데 사실 글로벌 LNG 수입국이 1위가 중국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사실 40척보다는 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 55척의 대부분은 중국과 관련된 발주였다. 그리고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건조 기술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LNG를 액화시켜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온도가 너무 부피를 낮아서 액화시키면 기체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부피가. 그래서 당연히 액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마이너스 163도 아래로 계속 보관한 상태에서 운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의 건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그 인상적이에요. 163도 이하로 내려가면 완전 극저온이란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면 처리면 탕 치면은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냉제 같은 거를 씌우고 그 LNG 이제 탱크 화물창이라 그러죠. LNG를 그쵸. 싣는 액화 LNG 싣는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사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국내에 없습니다. 네.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프랑스에 있는 GTT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LNG의 화물창 가장 핵심이죠. 기술, 네. 독점이죠. 독점으로 성과의 거의 뭐 5% 가량을 로열티로 순수 로열티로 뽑아먹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진짜 알잖아요. 네, 알죠. 아무것도 안 하고 로얄티로만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네. 기술력으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LNG 선박을 발주주는 선주들이 네.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하. 최소 발주주면 20년에서 30년까지 써먹을 작정을 하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게 한번 빠그라지면 뭐 결함이 생긴다거나 뭐 해상 도중에서 갑자기 서버리면은 뭐 엄청난 타격이 다가오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도 이 국내 조선소 중에 인도했던 트랙 레코드로 쌓여있던 건 후동중화 조선소라는 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인도 트랙 레코드는. 그러니까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네, LNG 캐리어. 네, 쉽지 않다는 거죠. 중국 중에 후동중화밖에 없었는데 얘네가 만들었던 글래스 스토너라는 LNG 운반선이 있었는데 네. 2018년도에
인도했던 글래스토너가 해상에서 기술력 문제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과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 기술력이 있는 뭐 후동 중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 발주를 꺼려 했던 거죠. 아하. 국내 조선 3사는 기술력 면에서는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확인된 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국내가 조선소들이 LNG 캐리어를 계속 수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인도 트랙 레코드보다는 운항 트랙 레코드가 더 중요합니다. 인도 됐다고 그쵸. 해서 기술력 뭐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가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운항 트랙 레코드라는 게 뭐 1년, 2년 썼다고 해서 정상적인 운항 트랙 레코드가 쌓였다는 건 아니고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항이 되어야 이게 운항 트랙 레코드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최소 뭐 27년, 뭐 28년도까지는 이 중국 조선소가 작년에 수주했던 55척 때문에 국내 조선소가 앞으로 수주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거다라는 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점은 야, 공부를 진짜 많이 했네요. 야, 이거를 전부 다 체크하고 웬만한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조선 업종에 관련돼서는 질문이 들어와도 커버가 다 될 정도로 준비가 정말 탄탄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떤가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가요? 네,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한 애널리스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일 좋게 보시는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뭐 토픽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토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물론 뭐 건조를 하는 조선사는 아닙니다. 지주사인데 얘네 아래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삼호중공업이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얘를 토픽으로 꼽았냐? 간략하게 이제 좀 뭐 두 문장 정도로 요약하자면 네. 일단 현대 삼호중공업을 살 수 없으니까 HD 대안으로. 한국조선해양을 사자. 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두 개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안 좋냐? 얘네 둘도 좋다. 아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 업사이드를 먹을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토픽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대 3호 중공업이 수주세가 엄청 좋았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 중에 뭐 100% 기준으로 벌써 4월 달에 204%를 수주했거든요. 네. 3호 중공업이. 수주 호황세는 이미 3호로 채웠고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는 21년도랑 22년도에 수주했던 이 고부가가치 선정, 뭐 LNG 캐리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 선, 이 마진 때문에 실적 개선 효과가 이 오름세가 국내 조선사들 중에는 가장 빠를 겁니다. 3호 중공업이. 네. 그러면은 의문이 들겠죠. 뭐 그때 HD 현대중공업도 똑같이 받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21년도에 받았던 LNG 캐리어 물량은 어떤 물량이면 카타르 1차 프로젝트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물량을 한꺼번에 수주를 했다 보니 왜냐면 1차를 받아놔야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2차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가 수주를 했었고 아하. 물론 뭐 마진은 남습니다. 당연히. 실적 개선세는 당연히 현중도 올라오는데 그 개선 속도에 있어서 3호가 가장 빠르다. 국내 조선소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3호가 수주 목표의 204%를 벌써 채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뭘 뜻하냐면 이 건조 도크 슬롯을 어느 정도 채웠잖아요. 네. 3호가. 그러면 향후 이제 수주 모멘텀은 HD 현대중공업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남은 미포는 어떻냐? 미포가 사실 수주랑 이제 개선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수주 같은 경우는 너무 좋습니다. 현재 그 PC선이라고 하죠. 프로덕트 앤 케미컬 이제 석유 화학 제품, 그러니까 원유, 크루드 오일 이런 거 말고 정제된 뭐 디젤 같은 거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위주의 이제 강자거든요, 얘네가. 현재 PC선도 LR1이라는 라지 레인지라고 원이라는 그 규모의 선박보다는 PC선 중에 MR 탱커, 미들 레인지라는 MR 탱커가 있습니다.
MI 탱커를 저번 주까지 해서 총 28척을 이미 수주를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포가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연에 한 30척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PC선을. 근데 벌써 28척을 수주를 했으니 수주세가 엄청 좋다. 단순 곱하기 2만 해도 네. 연에 56척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뭐 역대 최고도 한 50몇 척 됩니다. 미포가. 그러니까 역대 최고급 수주가 예상이 된다. 주력 선종인 PC선이. 그런데 이제 개선, 실적 면에서 보자면 미포 같은 경우는 20년도 하반기부터 21년도까지 수주했던 물량이 저가 수주 물량이 비중이 너무 꽤 높습니다. 얘네를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건조를 해서 소화를 다 시켜야 합니다. 근데 상반기부터 소화를 시켜야 하반기부터는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요. 왜냐면 그 이후부터는 선종 믹스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성과 상승 영향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 선종 믹스 효과와 개선 효과와 성과 상승 영향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포가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미포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적 개선 이 시점은 조선소들 중에 가장 느릴 거나 하반기부터나 그 속도는 아마 가장 빠를 거다. 라고 늦게 봐주시면 시작해도 빨리 간다라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안정적인 수주 채워는 현대사모 갖고 있고 실적 개선세 조선소들 중에 가장 빠를 거고 현대중공업 수주 모멘텀 가져갈 수 있고 실적 흑자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미포 지금 수주 호황세 너무 좋고 실적 개선도 하반기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이 세 개를 안정적으로 모두 갖고 갈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져가는 게 안정적으로 이 업사이드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굉장히 따끈따끈한 과거와 미래에서 찾는 힌트라는 제목의 조선 업종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보고서기도 하고 그죠? 그랬는데 저도 잘 들었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 조선 업종 요즘에 분위기가 좋아서 궁금하셨을 텐데 이 영상으로 아마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어릴 때부터 저 꿈이었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 되게 저는 데뷔를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하니까 시작이더라고요. 아, 이제 시작이죠. 진짜 시작이고 네. 조선업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뭐 기존에 봐왔던 다른 산업들과 좀 다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주 산업이란 게. 그렇죠. 그리고 이 조선업이 되게 투자자들한테 잊혀진 기간이 너무 길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뭐 수급도 뭐 IT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뭐 이쪽으로 많이 쏠렸었고 조선은 뭐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저기 멀리 구석에 있었는데 제가 딱 이렇게 데뷔할 때쯤 조선주가 좀 올라줘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조선업의 상승 사이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슈퍼사이클 올 때까지 네. 슈퍼사이클 올 때까지 최소 5년 이상은 한승환 연구원은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도 같이 지켜보면서 조선 업종이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